자, 안녕하세요. 은석 재학생, 학부모 및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석 총동창회를 맡고 있는 우리 배종민 정담회 회장입니다. 온라인을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해서 기쁜 영광이고, 원래는 4월에 총동문회에서 동문 걷기 대회를 연례적으로 해왔고, 5월에는 졸업생을 찾아 학교에 찾아서 일일 교사로 행사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재학생들과 동문을 위하여 비대면 동문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면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강연자로는 코로나 시대의 약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은석 12기 출신으로 서울대 약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석재 교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11기 동기회장 최철호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그 은석 온라인 초청 강연인데 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배종민 정담인 총동문회장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이 지금 참석해 주셨어요. 현재 온라인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재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참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총동문 회원들께서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은석 온라인 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 초청 강연에 기꺼이 응해 주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11기 동문 정석재 교수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수. 정석재 교수께서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학사하고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뉴욕 주립대에서 이제 약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현재 현재 이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재학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 중이시고요. 최근 이제 코비드 사태로 전 국민이 이제 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약 50분간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연 끝나고 20분간 이제 Q&A로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 줌 메시지 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강연 중간 혹은 강연 후 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석재 교수님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요 시점에 항상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화면이 지금 보이시나요? 제 프레젠테이션 화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잠깐만요. 이게 하나를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잘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얼굴이 보여요. 다시 할게요. 두 개를 띄워놓으니까 나름 혼동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항상 우리가 무슨 특강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아카데믹 딜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카데믹 딜레이를 특강으로 해야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자,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제목을 정할 때 좀 더 있어 보이는 더 전문가스러운 그런 제목도 생각을 했었는데 약을 잘 대하시지 않는 일반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친숙한 그런
보통 통용되는 말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라는 제목이고요. 뭐 약이라고 하면 뭐 혹시 그걸 정확한 정의를 보고 싶으시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키백과나 뭐 이런 데 다른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이용을 해서 보게 되면 뭐 질병 뭐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나 부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뭐 먹거나 바르거나 뭐 주사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때 투여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약이라고 한다. 뭐 여기서 이제 생물이라고 위키백과에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 보통 이제 사람에다 투여하는 경우를 이제 약이라고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생물보다는 뭐 인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매체나 아니면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약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약물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뭐 약품, 약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이제 쓰여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약이라는 말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뭐 약물은 좀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런 형태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테니까 맨 뒤에 나와 있는 약재는 이제 그건 전문 용어에 해당하겠고요. 그래서 약물이나 약재는 같은 의미고 약품은 화학약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니까 어떤 뭐 화학 물질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약을 이제 약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다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서양의학에서 이제 사용되는 약인데 잘 생각해 보니까 서양의학도 이제 뭐 수백 년 전, 뭐 수천 년 전에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대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약 이 정도로 강의 범위를 얘기를 했고요. 혹시 그 여기 은석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영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뭐 드럭하고 메디신 둘 다 이제 약이라는 이름으로 그 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영어로 드럭이라고 그러면 보통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드럭 애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take medicine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정도로 얘기를 할 때는 medicine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또 뭐 약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약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때 드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또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칭해서 쓰는 정도로 이제 쓰는 것 같아서 영어도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이제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만든다는 게 뭘지를 또 생각해 보면 엄밀하게는 그 생산하는 것도 약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약도 이제 약을 만드는 범주고요. 뭐 여기서 이제 신약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것도 이제 저희 이제 여기서 뭐 신약을 창제한다든지 창약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창제한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굉장히 거창한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신약을 뭐 여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더 험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약을 이제 찾아내는 거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강의를 얘기를 할 거고 약을 이제 어떻게 디스커버를 할 거냐, 어떻게 해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여러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도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쉬운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리토나비어라는 그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요즘 실제로 이 항바이러스제가 지금 시판되고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만들어졌던 항바이러스제인데 현재 그게 코비드-19 그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리토나비어가 처음에는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예요. 그래서 아마
혹시 1990년대를 우리가 살았던 사람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 에이즈 치료제로 쓸 수 있는 항바이러제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 그 환자라든지 아니면 제약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의 에버트라는 제약회사에서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환자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많이 팔 걸로 이제 이 에버트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고무가 돼 있었는데 처음에 96년에 허가를 받을 때는 결정형이 한 개만 존재했어요. 이 결정형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화학적인 그 분자가 일정한 3차원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결정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정형이 하나만 보통 존재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흥미롭게도 이 약은 이제 결정형 1만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밖에 발견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녹름점은 얼마고 뭐 물에 얼마나 녹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이런 기준이면 우리가 합격했다고 보고 생산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식약청에 그 자료를 냈습니다. 미국 식약청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잘 생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생산을 했는데 갑자기 98년에 그거보다 더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한 그 형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안정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게 일종의 그 굉장히 쉬프트가 일어나서 그것만 생산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결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씨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씨앗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져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결정형 일은 못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뭐 좀 고치고 말면 되겠지 하는데 이게 자사 기준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네가 얼만큼이면 합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각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다시 연구를 해서 제형을 바꾼 다음에 다른 형태로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죠. 왜 그러냐면 일종의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어떤 그 환자 집단에 대해서 잘 팔던 약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야단도 많이 맞고 회사 명성도 안 좋아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도 쉬운 게 아니다. 보통은 경험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항상 그렇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예입니다. 그럼 또 창약은 또 그러니까 약을 창제하는 건 또 얼마나 또 쉬우냐 어려우냐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확률은 0.0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낮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00개의 후보 물질이 있어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낮은 그런 확률이고 그래서 낮은 확률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씩은 해야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우리가 번개에 맞을 확률이 이 0.01에 한 대략 50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낮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뭐 번개에 맞는 수준의 그 낮은 건 아니지만 0.01이면 무지하게 낮은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뒤에 얘기가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쪽에 연구를 하려면 어렵다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걸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혹시 우리 동문이 계시다면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상 이게 보통 이제 신약을 만들 때 이게 여기 고동색으로 보이는 그림은 보통 동물 실험에서 실험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네모로 보이는 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임상 시험인데 그 임상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하는 수준입니다. 9개는 실패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 뭐 투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는데 뭐 우리는 임상 일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거의 성공했습니다. 뭐 투자하세요 그러면 이게 아슬아슬한 얘기이기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혹시나 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서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서양약의 전통이 나중에 이제 현대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이 역사에 나왔던 내용들이 뒤에 나중에 어떻게 현대약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얘기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몇 분에 걸쳐서 어떻게 서양약이 만들어지게 발달하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대략 BC 6000년에서 2000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아마 농경 사회를 한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메르 지방의 그 점토판에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BC 3000년부터 이게 기록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뭐 지금으로 보면 한 500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약초에 대한 벌써 기록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큼 사람들이 약을 필요로 했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대략 그 시기, 그러니까 BC 한 3000년 정도에 살았을 걸로 추정되는 이제 미이라가 얼마 전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게 되시면 웨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미이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멋있게 생긴 우리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겠죠. 그 할아버지의 그 모양이 어땠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갖고 있던 그 물건들, 그 다음에 옷차림 이런 걸 다시 재현을 한 사진이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까만색이었고 아마 그 눈도 까만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장구들도 다 지고 다니고 있다가 알프스 산에서 아마 헛디디어서 떨어져서 아마 돌아간 그 우리 조상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 이 웨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롭지만 이 벨트에 버섯을 매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섯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상처 치료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용식물을 매달고 있었다는 얘기를 봐서 이 사람이 아마 먼 길을 떠날 때 혹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걸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용식물을 그 당시에 실제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도 있었고 실제로 쓴 예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한 뭐 15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집트에 이제 약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파피루스들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수백 종 이상의 그 약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많이 지식이 이제 발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다시 한 15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리스 시대에 디오스코리데스라는 사람이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남겼는데 거기는 5권, 그러니까 뭐 우리 백과사전 뭐 5권, 6권 이 정도 수준의 그 지식이 이미 축적돼 있었다는 걸 보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쉽게도 그 이후 한 몇백 년 후에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 400년 지나고 나면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그때 이제 이루어 놨던 그리스의 학문이 이제 다 실전이 돼서 거기에 있던 저술 이런 것들이는 다 지워져서 이제 어떤 종교 서적이나 이런 데로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고 일부만 중동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은 이어진 셈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또 학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픈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그리스 학문들을 계속 이어받은 걸로 돼 있고 그게 나중에 유럽으로 역전파가 돼서 이제 그리스의 문명이 르네상스 이후에도 이제 계속 발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이제 그 잘 아는 아스피린 있잖아요. 우리 머리 아프면 먹죠. 그래서 아마 거의 가장 유명한 일반 의약품일 거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열 진통제니까 열도 내리게 하고 아픈 것도 좀 막아주고
근데 잘 모르지 그렇게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서양 의학의 원래 역사적인 그런 발명에서 이미 발견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메르 지방이나 이집트 내 보면 버드나무 껍질에 열을 내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 껍질에 그런 게 들어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디오스코리데스의 그 사전에도 보면 분명히 버드나무 잎을 끓인 것에서는 그 통풍, 그러니까 아픈 그 어떤 그 병에서의 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분만을 할 때 그 임산부에게 이 잎을 끓여서 먹게 하면 좀 훨씬 통증이 개선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가 아플 때 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쓰시면 좀 낫는다고 한 걸 보면 이 고대 문명들에서는 다 이 버드나무에는 그런 진통 성분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단 이제 그게 어떤 약의 형태로 된 거는 이제 몇백 년 후의 얘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때 이제 그리스의 지식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유럽으로 이행이 다시 역수입이 되게 된 그런 형태인데 18세기 중반쯤에 그 어떤 영국의 성직자가 버드나무에서 진통 효과가 있는 걸 이제 다시 발견한 거죠. 이게 다시 발견한 게 왜 영어로 보면 리서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성직자분이 리서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그 18세기가 지나고 나면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화학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화학이라든지 분석화학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생약에 있던 물질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내는 분석화학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서 30년대쯤에 그 버드나무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진통 성분이라는 걸 알아내게 되고 그 버드나무의 이제 속명이 살릭스 알바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살리신이라는 말을 진통 성분의 이름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진통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걸 쓸 수는 없을지를 생각을 하다가 살리신을 살리신의 그 분해 산물 중에 살리실산이라는 어떤 화학 성분이 있는 걸 알았고, 근데 이거는 진통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좀 쓰기는 덜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행히도 그 살리실산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값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약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독일 19세기 말이 된 상황이죠.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어떤 회사, 그러니까 바이엘이라는 염료 회사에 이제 어떤 화학자가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여기 그림에 오른쪽에 이제 점잖은 신사분의 그 사진이 아마 이 호프만이라는 분의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호프만의 아버지가 우연히 류마티스를 앓고 있었고 살리실산에도 뭐 덜 쓴 건 좋았지만 문제가 부작용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귀가 윙하는 소리가 나는 그 이명이라든지 위장장애, 뭐 우리 지금도 아스피린 먹으면 조금씩 위장장애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살리실산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류마티스를 고생을 하니까 그 약은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좀 불편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그 이 사람 나중에 얘기를 쓴 거를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불편해하는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좀 나은 신약을 좀 개발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엘사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그 얼마 있다가 3년째가 됐을 때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좀 나은 물질을 합성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훨씬 적은 그래서 그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그 성분이 되고 그게 나중에 아스피린이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그 통용이 되게 되죠. 근데 그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딱딱한 얘기만 하면 다들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살리실산, 아세틸 살리실산을 누가 개발했는지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르투르 아이헨 그린이라는 그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호프만이라는 학자의 그 상급자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부서에서 이제 그 상급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지나서 아까 1900년대 거의 들어와서 그 아스피린이 시판이 됐으니까 그거보다 한 50년이 있다가 이 사람은 자기가 개발을 주도를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1949년에 그 심경을 토로했던 게 어떤 잡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다라고 나오는 것도 어떤 독일의 잡지인데 그건 1930년대에 나왔던 잡지예요. 근데 그때가 뭐 잘 아시겠지만 나치 독일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아이헨 그린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업적이나 이런 건 인정이 되지 않는 분위기라서 뭐 전혀 뭐 그런 자기의 그 업적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거기 자기의 더 윗선인 드레서라는 사람은 그거 개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이제 고생해서 그걸 개발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토로를 했죠. 지금은 아마 공동 발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프만도 그렇고 아이헨 그린도 같이 이제 그 아스피린을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주장으로는 이미 아세틸 살리실산을 누군가가 합성을 했는데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에 이 과학의 발견이라는 건 또 너무 그렇게 뒤에 있는 면도 많아서 그런 좀 재미난 그런 구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잠깐 사이트 트랙으로 가게 되면 옆으로 잠깐 세면 과학계에서 이제 업적이나 공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된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숨을 쉬면 이제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를 발견한 게 스웨덴의 어떤 약사가 그 쉘레라는 사람이 1771년에 발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자기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어떤 기체를 만들어냈고 그걸 논문으로 정리해서 출판사에 보낸 걸로 돼 있어요. 75년에. 그런데 논문이 출간이 되게 된 거는 이제 77년이 된 거죠. 뭐 이렇게 늦어지게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는데 우연히도 영국의 프리스틸레라는 사람이 다른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당시는 이렇게 정보의 교리라는 게 이렇게 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제 산소를 만들어낸 걸로 돼 있습니다. 74년에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서 논문을 빨리 써서 이 사람은 75년에 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낸 건 쉘레가 71년에 만들어냈지만 출간을 한 건 프리스틸리가 75년에 출간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먼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가 지금은 둘 다 같이 업적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산소가 연소에 관여를 하고 공기 중에 성분이고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새로운 가스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를 한 정도였고 이제 그 산소의 실제 역할을 알아낸 것은 라베지라는 그 불란서 학자가 알아낸 걸로 됐고요. 또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수학하면 우리가 미적분을 이제 안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최 회장님 계시지만 공학을 했으니까 미적분 안 하면 안 되죠. 이제 그걸 체계화한 사람이 그 전까지는 중세까지도 미적분학이 발달을 했지만 실제로 정리한 거는 뉴턴이냐 라이프니츠냐 그 두 사람이 이제 정리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뉴턴은 성격이 좀 이상해서 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라서 발견은 다 했지만 노트에는 다 써놨지만 발표를 하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프린티피아가 나왔을 때는 이제 다 돼 있지만 그 전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라이프니츠는 독립적으로 그거를 다 체계화를 했다가 먼저 이제 크레딧이 냈었는데 뉴턴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랬다가 이제 라이프니츠가 죽은 다음에 라이프니츠 제자들이 이제 계속 뉴턴하고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쪽에 그 얘기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창약
얘기로 돌아가서 그 아스피린이 이제 1899년에 이제 시판된 거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먹었습니다. 지금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스피린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년 5만 토씩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500mg 정제로 환산했을 때 1000억 정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나중에 사실 어저께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1000억 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팔리는구나라는 걸 알겠고. 근데 안타깝게도 60년대까지는 해열 작용, 진통 작용이 있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그 효과가 얻어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60년대에 그 벨크스트롬이라는 사람하고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이 그 아라키돈산이라는 내인성 물질이 우리 몸에 있던 성분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염증이 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거기에 관련 효소가 프로스타글란딘 H 합성 효소, 소위 그 사이클로옥시네이즈라고 해서 스캅스라는 효소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효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영국 학자인 베인이 이 합성 효소에 아스피린이나 인도메타신이나 이런 소위 엔세이드라고 하는 그 해열 진통제들을 처리를 하면 이 작용을 억제를 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더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해열 진통 작용이 있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업적으로 사실은 82년도에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은 이상하게 3명까지 받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명만 받은 걸로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 보통 이제 고전적으로는 뭐 살리신이 만들어졌다가 살리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졌다가 그게 아세틸 살리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을 정립을 현대적으로 해보면 어떤 양리의 표적, 그러니까 효과가 나게 되는 표적을 확인을 하는 거를 이제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타겟에 들어붙는 그 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갖는 첫 번째 물질 히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선도 물질 리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리드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를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드 최적화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살리신을 이제 확인한 거를 우리가 히트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고 살리실산을 만들어낸 거를 이제 리드가 만들어진 상황. 그다음에 아세틸 살리실산으로 합성한 거를 이제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리드 최적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한마디 더 추가를 하면 최근에 와서는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도 갖는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해열 진통 작용 효과 이외에도 다른 작용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걸 우리가 영어로 repurposing 그러니까 목적을 바꿨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영어를 쓰게 되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아스피린인데 이게 막 거의 현대적인 서양 의학으로서 처음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모델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관심을 갖는 그 코비드-19 그 백신 접종인데 한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해열 진통제를 뭘 먹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뒤에 나중에 시간이 나올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제 여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냈던 질문 중에 왜 브루펜은 안 되고 뭐 아세타미노펜 그런 것만 됩니까? 라고 이제 하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원래 해열 진통제는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응급실에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좋고 꼭 해열 진통제를 만약에 처방을 받고 싶다면 아마 의사 선생님은 아세타미노펜, 그러니까 소위 타이레놀이라는 거를 처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림이 아래 나와 있는 셀 이뮤놀이라고 나와 있는 그 논문인데 여기 실제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위에 이제 신문에 나온 그 그림인데요.
B2 약이라고 한 거는 이제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참았을 때 이뮨 반응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게 예를 들면 12,0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뮨프로펜이라는 약물을 먹으면 면역 반응이 한 4,000 정도가 줄어요. 그런데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은 조금 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열진 성제를 안 먹는 걸 선생님들이 권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먹어야 되고 너무 불편하고 하다면 타이레놀이 조금 더 덜하니까 그거를 자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아마 표준 권고 사항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이제 학자의 상황에서 또 얘기를 해보면 이 논문을 잘 읽어보면 몇 가지의 그 루프홀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직접 실험한 것도 아니고 사람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농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비드-19 백신의 경우에서 직접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해도 이미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서 권했으니까 따라야 될 것 같고 너무 열이 많이 난다든지 하면 타이레놀을 좀 자시거나 아니면 응급실 오시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정 문제가 교수님, 있나요? 음소거 여기 참석자들 음소거 채팅이 좀 있는 것 부탁드릴게요. 같은데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예. 참석자들 음소거 예. 시켜주세요. 혹시 다른 분들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아마 아니, 정 교수가 도움이 하시면 되지 됐는데 않을까라고 생각을 참석자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정 교수님이 자, 해주시면 그래서 돼요. 이제 코비드-19의 경우에는 좀 열이 나면 참으시던가 아니면 타이레놀 좀 마시는 게 좋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뮨프로펜이 상품명으로 브루펜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루펜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면 이뮨 반응을 좀 더 많이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또 하나 얘기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박사과정에 연구를 했던 게 이제 그 나이트로그리세린이었고 사실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가끔 나이트로그리세린 처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이유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나이트로그리세린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거 다이나마이트 아니야, 뭐 화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그게 혀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혀 안에 있는 핏줄에 이제 흡수가 돼서 거기서 작용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트로그리세린인데 제제가 좀 달라서 어떻게 테이프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몸에 붙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성분이기도 하고 설화정 그러니까 이 설화정에 집어넣는 상황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약효가 빠릅니다. 수십 초 이내에 약효가 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발자국 억제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그렇게 나이트로그리세린 테이프를 붙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지가 돼서 몸 안에서 유지가 돼서 작용을 오래 끌어주는 그런 제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옳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나이트로그리세린 설화정에서는 그럼 폭발을 안 하나요?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폭발을 안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주 고농도로 농축을 해야만 폭발을 합니다. 아무래도 농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자시거나 붙일 때는 폭발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그게 또 더욱더 희석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걸 자시는 분이 혹시 몸 안에서 뭐 폭발 작용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협심증인데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심장 증세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협심증이라는 증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심장에 혈류가 너무 늦어져서
심근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슴 부위가 엄청나게 아파서 뭐 코끼리가 앉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통증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니트로그리세린을 먹으면 이게 혈관 확장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심장 혈관을 늘려줘서 심장이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통증이 훨씬 나아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그걸 먹은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숨을 못 쉴 것처럼 아픈 사람이 그 간단한 설화장을 하나 먹음으로써 완전히 살아나는 것처럼 느끼는 정말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자, 당연히 그 노벨은 이제 그 알프레드 노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이 이제 그 노벨이죠. 알프레드 노벨. 그 사람은 이제 흙에다가 니트로그리세린을 침투시키면 운반하는 거는 충분히 그 정도의 그 운반할 수 있는 정도고, 거기다가 어떻게 잘 장치를 붙이고 하면 불을 붙이거나 해서 거기서 이제 폭발 필요한 데만 터뜨릴 수 있도록 한 걸 만들었고, 그 이제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다이너마이트는 아마 잘 아실 것 같고, 뭐 그거를 가지고 뭐 공사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다이너마이트 공장에서 그 어떤 그 노동자 중에 한 명이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일에는 발작을 안 하고 휴일에는 안 가니까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면은 나이트로그리세린이라는 게 이게 그 피부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 노동자가 조금 이렇게 묻고 그랬을 때 약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서 이제 발작을 안 하고 있다가 지나고 나면 집에 가면 휴일 되게 되면 이제 발작을 다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니트로그리세린이 협심증에 쓸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게 한 187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노벨은 그 니트로그리세린을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죠. 공사장에 다 쓰이고 나중에 전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그 탄광이나 이런 데서 쓰고 이런 거보다는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거에 대해서 인상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게 죽음의 사기이라는 아주 안 좋은 소문까지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너무 마음에 아팠고 자기는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번 돈을 노벨상이라는 그 상을 이제 만들고, 특히 이상하게 이제 과학뿐만이 아니라 평화상도 제정하도록 유언을 남기게 됐죠. 더욱더 뭐 재미나다고 할까, 뭐 아픈 사람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좀 아이러니라고 그럴까, 노벨은 나중에 늙어서 협심증을 앓습니다. 직접. 그래서 자기가 나이트로그리세린 신세를 지게 돼요. 비슷한 맥락으로 정석제도 니트로그리세린으로 박사과정 테마를 했었는데 먹게 되는 것도 아이러니가 되는 거고요.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뭐 생각해 볼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생각나면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이 니트로그리세린이 19세기 말에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고 하게 됐는데, 양리 기전은 조금 있다가 상당히 지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 70년대 그 후반에 버지니아 대학교에 그 뮤레드라는 연구팀이 있었는데, 이 뮤레드라는 박사님이 주도했던 연구팀은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그런 확장제는 일산화질소로 대사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여기 효소 이름이 좀 어려운데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라는 어떤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걸로 이제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이제 자세한 이 빨간 박스로 인 건 이제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의 어떤 특정 위치에 그 일산화질소 NO가 붙게 되면 이게 이제 떨어져 나와서 철의 부위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활성화가 된다.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이제 모식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NO면 굉장히, 그러니까 일산화질소면 엄청나게 구조가 간단한 건데 이걸 어떻게 효소 활성화랑 연관을 짓나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사람 이론을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이 한 80년대에 뉴욕 주립대학의 퍼치컷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 니트로그리세린하고 상관없이 혈관에 있는 어떤 내피 세포는 혈관 확장인자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자극을 하게 되면 이 확장인자가 배출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특성을 보니까 이게 일산화질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화질소가 혈관 확장인자, 그러니까 완전히 내인성 인자가 되기도 하고 니트로그리세린에서 만들어진 물질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 퍼치컷은 그 니트로그리세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냥 일산화질소일 것 같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 분야에 가장 권위를 또 갖고 있던 이그네로라는 그 UCLA 교수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게 일산화질소인 거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이그네로, 퍼치컷, 그다음에 뮤렛 요 세 분이 1998년에 같이 그 이 일산화질소라는 간단한 물질이 일종의 정보 전달 물질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내요. 그래서 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도 되게 아이러니해요. 노벨이 번 돈,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로 번 돈으로 노벨상을 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번 거는 나이트로그리세린으로 번 거죠. 근데 그거랑 연관된 연구를 했던 학자가 거의 100년 후에 딱 100년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때 그 되게 재미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항상 그런 딱딱한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되게 저는 근데 그 당시에 박사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일산화질소를 측정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은 꽤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일산화질소 연구에 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살바도르 몬카다라는 사람이 있고 솔로몬 슈나이더라는 그 또 교수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은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보였는데도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몬카다 같은 분은 이 혈관 확장 인자가 화학적으로 일산화질소라는 걸 아주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를 아직도 기억하는 그 논문인데 그런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 일산화질소라는 게 아미노산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알아낸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쌓았던 분이 몬카다 박사입니다. 그다음에 슈나이더 교수님은 그 일산화질소 생성 효소가 뭔지를 생화학적으로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쌓았어요. 근데 이 두 분은 다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름 그 필드에 있던 사람들이 좀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랬죠. 솔로몬 슈나이더 교수는 더욱더 억울한 게 이분은 이렇게 한 번 노벨상을 놓쳤고 그 훨씬 전에 엔돌핀이라고 여러분 혹시 모핀인데 우리 몸에서 유래되는 모핀이 있잖아요. 그거를 결정한 사람이에요. 생화학적인 결정을 다 한 게 슈나이더가 처음에 젊었을 때 업적입니다. 근데 그분도 그걸로 노벨상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약간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처음에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산화질소를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운이 두 번 겹친 분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이고 아직 시간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재미난 게 이분의 스승은 노벨상을 받아요. 엑슬러드라는 교수님이 받는데 그 스승의 스승은 또 노벨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못 받고 못 받은 뭐 그런 거에 관한 얘기가 그 Apprentice to Genius라는 여기 그림을 보였는데 그거 관련된 얘기를 아주 재미나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딱딱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항상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는 관심이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교보문고에 오늘 아침에 가서 들어가 봤더니 7일 만에 딜리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책을 좋아하시면 이 어페런투스 지니어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그 스승의 스승이 노벨상 자기 통보를 못 받는, 그다음에 실망했던 그 얘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미나게. 근데 그 당시에 그 스승은 같은 분야거든요. 드럭 메타볼리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분야인데 엑슬로드는 받고 브로디는 못 받는 아주 그 첨예한 그런 뭐랄까 대비라 그럴까 그런 거를 재미나게 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뭐 어차피 시간을 좀 쓴다고 하면 조금 그건 이제 고전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요즘은 크게 세 가지 이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다는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합리적 약물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라는 거를 이제 다 생화학자들이 결정을 한 거를 이제 이렇게 그린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진한 그린색과 옅은 그린색은 실제로 그 작용제가 결합하는 그런 부위에 대한 그 표면 모양을 여기 이제 옅은 그린색으로 표시를 했죠. 옅은 연두색으로 이제 옅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다음에 그 작용제에 해당하는 거는 요 그 약간 뭐 마젠타라 그래야 되나요? 요 컬러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표면에 딱 잘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작용제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 파켓 부위 옅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에 잘 결합한다는 것을 보이면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를 이제 합리적 약물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화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수용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결합 부위의 모형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는 그 선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려져 있는 게 이게 결합 부위에 대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용제랑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잘 맞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모델을 조금 더 계속 개선을 해서 15개의 작용제를 이렇게 중첩을 시켜보면 굉장히 맞는 부위와 좀 떨어져 있는 부위가 있죠. 이 떨어져 있는 부위는 사실은 결합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부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 사슬처럼 이렇게 노란색 사슬처럼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부위가 그 결합 부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약을 만들 때는 이 결합 부위에 대해서는 딱 맞는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주위의 부분은 뭐 그렇게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걸 이제 합리적 약물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화학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 기술을 또 퍼펙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펩타이드 합성을 이제 보였는데 보게 되면 화학 구조라는 게 이렇게 다 구성 성분으로 표시되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노란색 그 성분, 그다음에 파란색 그 부분,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보게 되면 이걸 이제 그 경우의 수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반응을 4번 진행을 했다고 하면 그게 81가지의 다른 화합물을 조합할 수 있는 상황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뭐 여기서 이제 그 이상하게 생긴 그런 뼈대 모양이 있는데 여기 R1, R2, R3, R4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곁다리예요. 그러니까 그 곁다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조가 달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뼈대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그러니까 포커스 그러니까 주목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곁다리들은 조금 달라도 되는 그런 만약에 세 그룹이고 만약에 각각 뭐 예를 들면 3개씩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3번이니까 27개의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수십 개면 뭐 몇천 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식으로 조합화학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화합물의 모음을 이걸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은 요 플라스틱 통처럼 생긴 거에는 아마 여러 개의 병이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병마다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렇게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합리적인 설계도 되고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많이만 만들어내면 뭐 하죠? 만약에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걸 하루에 하나씩 만든다고 그러면은 놀아야 되잖아요. 화학자들은 만든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만들어진 기술이 고색 검색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밑에는 화합물 얘기가 나오고요. B라고 해서 이제 화합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A는 실제로 화학물을 가지고 생물 반응이 어땠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잘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해서 형광이 강하게 띄게 만든다든지 색깔이 진하다든지 아니면 그 흑백의 대비가 엄청나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진한 거, 옅은 거 이런 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쉽게 골라낼 수 있도록 그 분석 기법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경우에는 16,320개의 컴파운드 그 화합물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흑백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16,320개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흑색이 진한 거를 이제 골라내서 거기서 이제 여기 보면 139개를 이제 선택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반응 중에서 혹시 제대로 된 게 아닌 거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 리액션을 또 그런 반응을 했더니 이번에는 86개만 살아남은 형태가 돼서 이번에는 세포에다 직접 처리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 86개 중에서 5개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분석 그 기법을 이제 중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도가 빠른 거는 많은 화합물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쓰고, 가장 정확한 거는 좀 속도는 늦지만 정확성이 높은 그런 분석 방법을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5개의 그 히트를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리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트를 가지고 리드를 이제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창약 모델, 그러니까 현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임상 단계가 들어가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 세워놓은 그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험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기간을 줄이는 게 이제 신약 개발 기간을 줄여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 내추럴 프로덕트, 아날로그 디자인, 영어로 돼서 미안한데 아까 얘기했던 조합화학, HTS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내추럴 프로덕트는 아무래도 영어를 보게 되면 이제 천연물 이란 얘기고, 아날로그 디자인은 아날로그 이제 합성법 이제 이런 식이니까 이제 고전적인 합성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천연물 소재라든지 아니면 고전적으로 합성했던 그런 거는 보통 20세기 그 초반부에 보통 했다는 거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합화학 HTS 기술이 이제 이제 주를 이루고요. 버추얼 스크리닝이라는 거는 아까는 왜 그 생물학적 작용점에 대해서 어떤 인포메이션 그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걸 이제 더 컴퓨터 수준으로 이제 내려와서 실제로 그런 결과치가 없더라도 컴퓨터 수준에서 과연 어떤 설계한 약물이 반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접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디스커버리가 있고, 그다음에 최적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NC라는 게 이제 New Chemical Entity라고 불러서 이제 새로운 신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벨롭먼트 과정이라고 하면 임상 시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나 현대의 방법이나 처음만 다르지 나머지 골격은 좀 비슷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한 15분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래에는 어떨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이제 창약 과정이 있는데 뒤에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손댈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잘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고수를 하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게 없는지를 보게 되면 모든 리터리처, 그러니까 모든 논문들이 다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기술을 항상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창약이 되게 되는 부분은 요 임상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페이즈 1, 2, 3, 뭐 서미션 여기까지는 대략 한 8년 정도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뭐 코비드 19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규제기관에서 그 허가 감독청에서 이걸 줄여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줄일 가능성은 없고 동물 실험 단계를 줄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 비용도 보게 되면 사실은 임상시험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앞쪽도 좀 돈이 들긴 하지만 요거를 줄이고 싸게 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더 잘 개발할 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쪽 그 문헌을 좀 보다 보면 무어의 법칙, 이룸의 법칙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무어의 법칙은 이미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의 성능이 뭐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거 뭐 잘 알려져 있는 법칙이죠. 근데 이룸의 법칙은 이제 거꾸로예요. 신약 개발에서는 해마다 비용은 증가하고 신약 숫자는 늘지 않는다. 이게 또 거의 지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왜 이룸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무어를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보면 EROM이죠. 이룸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일종의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자조적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더 이상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생산성이 나오질 않는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죠. 여기 몇 개 이제 글이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규정이 바뀌던지 아니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 어떤 그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는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2010년까지의 데이터가 나온 건데 지금 2020년이니까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거보다 한 5배 정도 더 비싸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걸 좀 하려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축약을 해보면 어떤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보통 이 실험의 결과를 나중에 해석을 하는 부분에 머신러닝을 이용을 했을 때 임상시험 전 과정을 12개월 만에 종료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5년 걸리거든요. 아까 보시면 이 전임상 과정이 바로 이 고동색 그림인데 이게 대략 한 5년 되거든요. 이걸 1년 만에 줄인 거예요. 뒤에 뭐 임상시험은 그 안전성 때문에 그대로 한다 치더라도 이거를 5년을 1년으로 줄인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뭐 리드 최적화 기술 부분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고 제일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걸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전혀 새로운 구조의 항생 물질을 개발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잘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신약을 디스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항상 그렇지만 않은 게 저희 전공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2010년도에 그 AI에서 얻었던 결론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게 프리딕션이 잘 되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요 까만 선에 따르도록 쭉 이렇게 그 점이 찍혀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 퍼져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 별로 지능이 없었다 이제 생각인데 이게 10년 만에 상당히 이게 좀 좁혀진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인실리코 마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 완전히 그 선 위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퍼진 게 좀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배 이상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걱정이 그런 되는 대목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게 더 10년 지나고 나면 뭐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조금 걱정되는 대목은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로봇 얘기를 했는데 아까 라이브러리가 아까 왜 수천 개, 수만 개에 대해서는 아까 왜 그림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취해서 실험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더 이상 수만 개가 지나고 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이렇게 로봇이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나와서 진짜 고속 스크리닝을 해서 기계들이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고속 스크리닝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휴일, 뭐 공휴일, 뭐 상관없이 또 여러 대가 있으면 동시에 진행해도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더 뽑을 수 없지만 돈만 내면 기계는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실험 오차도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프리클리니컬 리서치에서 결과가 재확인이 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아주 정말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보고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고 만약에 뭐 기계를 쓴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대략 전체적인 그 개발 기간은 13년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고 여기 1.78 빌리언 달러가 드는 상황입니다. 한 개 약을 NM이라는 게 New Molecular Entity니까 한 개 신약인데 그게 대략 2 빌리언 정도가 드니까 뭐 언뜻 계산해서 2조 원 정도가 드는 거죠. 엄청난 비용인데 이게 보시면 2012년이에요. 이거보다 더 상황은 나빠져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겠죠. 근데 그러면 제약회사들은 먹고 사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소위 블록버스터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에 시메티딘이라고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일하신 분들이라면 속 쓰려서 시메티딘, 타가메신 뭐 이런 걸 자셔본, 라니티딘 이런 걸 자셔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궤양 치료제죠. 근데 이 제품이 1년 1 빌리언 달러를 처음 넘었던 거기 때문에 소위 블록버스터 약이라 그러면 1 빌리언 달러 퍼 이어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6년에서 19년까지 3대 블록버스터 약을 봤더니 휴미라라는 약이 이건 10 밀리언이에요. 여긴 16 빌리언이니까 10조, 20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규모인 셈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년인가 아마 특허가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정 교수님 또 나중에 질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약회사들이 다들 군침을 흘리고 있는 그러니까 요 비슷한 약물 이런 약을 이제 주네릭 같이 개발하려고 군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그 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버스터 약이 되게 되면 끝에 이제 세일 거의가 끝날 때까지 한 대략 한 5, 6년 정도에는 이렇게 엄청난 양을 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비용도 다 상쇄하고 다른 약 개발 비용도 다 넣고 해서 소위 빅파마라는 것들이 더 이상 그 다른 좀 작은 회사들이 침투를 못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과연 좋은 거냐 낮은 거냐라고 이제 아닌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요약해 보면 신약 창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까 뭐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 비용 엄청나고 뭐 조 단위는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장기간이 소요된다. 13년 뭐 기술이 나아져서 이게 뭐 몇 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거의 10년 근처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하나만 만들면 우리 제약회사에서 하나만 만약에 블록버스터 만들면 그 회사는 빅파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록버스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 단위로 1년에 버는 거거든요. 실제 생산 비용은 아무리 복잡한 생산을 한다 쳐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정제를 만들 때까지 돈이 많이 드는 거지 그 이후는 별로 돈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들어간다는 거. 실제로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에 일본의 제약회사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00대 그 정도의 안에 들은 정도였었는데 소위 그 블록버스터 약, 그 소위 스타틴 계열의 그 고지혈증 치료제가 몇 개가 개발이 되고 나서 뭐 닥케다 뭐 이런 그 상표 뭐 이런 데들이 엄청난 사이즈가 돼서 이제 빅파마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혁신 기술이 필요할 때니까 뭐 나라에서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제약 회사들이 또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해서 개발 비용도 낮추고 진짜로 블록버스터 약도 만들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며칠 전 금요일 날 북현상 신약개발 담장의 발표를 들을 일이 있었는데
목표 10년 이내에 블록버스터 신약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라고 굉장히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시고 뭐 나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북현성 선배도 아마 은석 나오시지 않았나? 하여간 그런데 그 묵현상 사장은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빅파마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원래 5시 15분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몇 개 더 슬라이드가 있긴 있는데 질문 나오면 그때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채팅창에 질문 좀 나온 거하고 예. 그리고 우와. 기존에 질문 받은 거 잠깐 보시고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에이즈 오늘 아주 백신이요. 작용기간. 교장 선생님 예. 들어오셨고 네네. 그리고 뭐 1학년 학부모님들하고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약하게 예.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교수님 잠깐 스피커 좀 예. 스피커를요. 약하게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의학계 그 성공률이 0.01% 만 개를 시도하면은 하나가 성공한다는 거를 또 알게 됐고 아스피린이 고대 문명 때부터 아주 사용됐다는 그 버드나무에서 추출된 그런 뭐 실리신산으로 했다는 얘기하고 다이엘이 염료 회사였다.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알게 염료 됐습니다. 회사에서 얻었던 그 화학적 기술, 그게 그 당시 염료가 다양한 염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던 염료의 효율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화학적 기술을 많이 응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가 이제 설퍼드로 예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이진 않았지만 거기서 얻어졌던 화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오늘 이 강연을 듣고 우리 은석 어린이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나중에 제약사가 돼가지고 그랬으면 너무 그 좋겠습니다. 제약회사 만들어서 창의하게 성공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뭐또 여기 몇 개가 있는데 해주시죠. 클라라 콩 우리 동문이 엔티히스타민을 백신전에서 먹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엔티히스타민에 대해서 데이터는 잘 못 봤고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어떤 특정 이유가 있다면 아마 직접 얘기해 달라고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게 직접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이 안 되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볼게요. 그 위에 1번. 예, 1번 아스타미노펜을 권하는 이유는 코비드 백신만 아니냐 아니면 전체 다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는 실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다른 백신에도 모두 통용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건 이제 의사 선생님의 공식적인 그런 권고 사항이니까 그건 받아들이시고 저희 학자 수준에서 이제 그 논문을 검토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다. 이건 사람을 대상한 실험도 아니고 사람 세포를 가지고 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특정 백신에 대한 거는 아니고 뭐 코비드 백신 얘기는 아닌 그런 상태고 뭐 아세트아미노펜이 낮다고 하는데 뭐 낮아진 정도가 아이부프로펜은 8,000이고 아세트아미노펜은 9,000이거든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 이제 그 논문을 보시면 아이부프로펜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연구가 됐고 아스타미노펜의 경우에 좀 낮아 보인다는 데이터는 그거 하나만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농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거기서 사용했던 농도를 만약에 쓰려면 정말로 문제가 있을 수준의 농도이기 때문에 과연 클리니컬리 애플리커블한 상황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비드 백신 기전이 다른데 아이부프로펜은 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표준 권고로는 모든 백신이 다 그럴 거다. 그래서 그나마 아세트아미노펜이 조금 경감되는 정도가 낮으니까 덜하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을 먹는 게 더 좋을 거다. 이제 그런 식 얘기고요. 메커니즘이 다른 거는
메커니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코비드 백신 여러 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뮨 리스폰스를 얻어내는 거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리에이트를 시키는 그 트리거를 시키는 폼이 mRNA로부터 만들어진 프로테인이지 아니면 사백신처럼 죽인 그 바이러스를 투입을 해서 얻어지든지 아니면 프로테인을 직접 주입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들어내도록 조절을 시켜서 주입을 하든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들어진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으로부터 이뮨 리스폰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몸 안에 들어가는지가 조금 달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아스피린도 거의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만 보면 괴로울 때 사용해도 되는데 그나마 조금 더 이브프로펜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실제 데이터 여기 보시면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정도는 거의 크지 않은 수준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 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이브프로펜은 8,000까지 떨어졌잖아요. 얘가 이제 B2 약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12,000이라는 리스폰스가 나오는데 아이브프로펜은 8,000까지 떨어지고 아스피린은 대략 한 10,000 정도까지 되고 10,000 정도까지 되고 타이레놀은 한 9,000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덜한 게 타이레놀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그것도 가능은 한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맞고 먹는 것이 아니라면 백신 맞기 전에 또 같은 결론인가요? 예, 맞고 이제 발열 반응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맞기 전에 사용하는 거는 어떤 결론이냐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맞은 이후에 반응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럼 괜히 굳이 자실 필요 없잖아요. 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엔티히스타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왜 더 잘 맞는지를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20 마이크로몰라면은 엄청나게 많이 수치 이경을 하면 거의 간장해를 봐야 되는 수준의 높은 농도거든요. 좀 문제 있죠. 그다음에 질문 답변하겠다. AZ 백신의 작용 기전은 어떻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AZ 백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해서 우리가 이뮨 리스폰스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 투입을 하느냐에 대한 이슈인데 우리가 파이저나 모데나의 경우에는 mRNA라는 형태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으면 그 mRNA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S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S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뮨 리스폰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신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그 S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인스트럭션을 그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 벡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일종의 바이러스 인펙션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조치를 취해서 다른 반응이 없는 아데노바이러스를 골라서 거기다 인스트럭션 세트를 집어넣은 거를 주사를 하면 그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세포에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집어넣어서 유전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S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는 또 사백신이건 그러니까 죽은 형태의 바이러스를 사용한 백신이건 mRNA를 이용한 백신이건 똑같은 그런 패스웨이 그런 경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처음 부분은 당연히 다른 점이 있죠. 혈전 생성은 아마도 지금 연구가 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계열의 아데노바이러스를 했던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혈전 생성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성공 케이스가
통계 처리할 수 있는 자유도 스태티스틱 인퍼런스가 불가능할 것 같다. 뭐 스태티스티언들이 오죽 잘 알아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공 케이스가 이렇게 적은 경우에는 뭐 아까 이제 어느 대목의 성공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주 이제 미래에 사용될 걸로 생각이 되는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더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보고 말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자기네가 얘기하지 못하는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로보틱스나 그 AI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자신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려했을 걸로 일단 생각합니다. 예, 이상 잘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거 말고 정다민 교수님이 따로 저한테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사실은 이거 보고 되게 놀래서 되게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 중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는 개발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S 단백질, 그러니까 스파이크 프로틴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치료제는 요 S 단백질에 들러붙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이 S 단백질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실제로 왜 작년 말에 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걸렸다가 맞고 얼마 있다가 낫다고 하는 치료제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S 단백질에 붙어서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중화시키는 건데 요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레그단미밥이라는 그 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21년 2월 5일 날 허가를 받았으니까 아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을 고려를 해야 되면 실제 어베일러블한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로 생각이 되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 해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해외 삼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을 들여서라도 실험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그런 또 치료제 중에 아까 레그단미밥 빼놓고 한 11건이 있는데 다 리퍼포징에 관한 그런 실험이고 그 중에 하나 좀 있어 보이는 게 신풍제약 한때 저 주식 많이 오른 걸로 생각이 되는데 피라맥스 정이라고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됐던 것들을 이제 리퍼포즈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시험 결과가 꽤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4월 달에 아마 이상이 종료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아마 제약 외국사와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시험은 이상에서 끝나서 효과는 그러니까 이상이면 아주 작은 스케일의 효능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가 다들 관심사니까 실제로 외국에서는 어떤지를 보게 되면 백신 시장에서 큰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크게 노는 회사들은 파이자, GSK, 사노피, 머크샵이라고 MSD라고 표현하는 거대 제약회사 요 네 개가 이제 거대 플레이어들인데 파이자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고 백신을 개발했고 GSK하고 사노피도 굉장히 백신 쪽으로는 잘하는 회사들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12월 달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백신을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최근에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용량을 조금 조절하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재개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 그렇다면 잘하면 뭐 지금은 난국이니까 올해 내에 출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게 mRNA 형태였는지 어떤 형태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태고요. 머크도 그 백신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은 좀 정책을 바꿔서 치료약을 개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원래 7110이라는 화합물을 개발을 하고 작년 말까지는 잘 개발을 하다가 중단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4428이라는 물질을 새로 개발을 해서 지금 이상 시험을 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적인 건 그렇고요. 또 리퍼포징한 그 아까 왜 신풍제약의 그 말라리아제 치료제처럼 리퍼포징하는 거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아직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결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 신풍 사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사야 되면 제가 먼저 사지 않았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지 잘 모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인사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로 재미도 없었을 텐데. 재밌었어요. 처음 하는 녹음해 놨다가 나중에 잠 안 오시면 한 번씩 틀어보시는 것도.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유능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우리가 유능한 동물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코비드 시대에 보듬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동창회로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